대성그룹의 본가, 거대한 저택의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서슬퍼런 살기였습니다. 거실 한복판,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 이서연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그 어린 놈한테 갖다 바쳐? 이 천하의 죽일 년. 시어머니 최 여사의 비명 섞인 고함이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들린 굵은 소금 자루가 뒤집혔습니다. 차앙 마이너스 하는 불쾌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소금 결정들이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뺨을 스치고 눈가에 박히는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칼날처럼 서연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소금 독이 올라 얼굴이 따끔거렸지만 서연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서연이가 그럴 애가. 곁에 있던 가사 도우미 김이모가 겁에 질려 만류해 보았지만 최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더러운 년 소금 뿌려 소금. 부정 탄다. 예, 태준아. 너는 저녁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자,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태준의 눈에는 서연이 알던 온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혐오와 배신감만이 서슬퍼렇게 날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디찬 손길로 가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서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툭 마이너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흩뿌려진 몇 장의 사진들. 호텔 로비에서 서연이 한 젊은 남자의 손을 간절하게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힌 CCTV 캡처본이었습니다. 서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 사진, 이 호텔 영상. 이게 다 뭐야? 내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그 거액의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놈 입으로 들어간 게 맞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마지막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억지로 내리눌렀습니다. 사실 그 돈은 태준이 모르는 곳에서 쓰였습니다. 태준의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로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박 씨, 대성그룹은 그 죽음을 개인의 과실로 몰아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덮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우연히 그 아들 민준이 아버지의 장례비조차 없어 시신 인도를 포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준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태준은 살인 기업의 수장이라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기업 이미지 또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서연은 남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말 못하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내 아들 돈으로 어린 놈 뒷바라지를 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짐승이지 사람이니? 태준의 독설이 화살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끝내 침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 것 같니? 마음속으로만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내가 불륜녀가 되는 것이 당신이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으니까. 당장 나가. 내 옷가지 하나, 이 집 물건 하나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나가. 최 여사는 서연의 팔을 잡아채 거칠게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신발을 신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겨울의 초입, 차가운 밤바람이 서연의 얇은 셔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스타킹만 신은 맨발 아래로 거친 아스팔트의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문 안쪽에서 태준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에 엉겨붙은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피가 배어나오는 발바닥을 이끌고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길.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당신은 안전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높은 곳에서 계속 빛나면 돼. 나는 괜찮아.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가시밭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맨발로 쫓겨난 그 밤, 저택의 거실에는 승전보를 울리는 듯한 은밀한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이 머물던 안방의 화장대 앞에는 주인 없는 집안의 새 주인이라도 된 듯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박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쓰던 향수를 허공에 뿌리며 시어머니 최 여사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계획대로 됐네요. 태준 오빠는 이제 그년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거예요. 박혜리는 재벌가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오래전부터 태준을 제 남자로 점 찍어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노동자의 아들 민준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이를 불륜으로 둔갑시킬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사실 호텔 CCTV 영상은 교묘하게 짜깁기된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서연의 손을 잡고 울던 장면은 미래를 즐기는 연인의 모습으로 잘려나갔고, 서연이 민준의 병실을 확인하러 복도를 지나던 모습은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불륜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고학생 놈은 입막음 확실히 했니? 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혜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아버지 사고를 다시 조사해서 유가족 사기죄로 집어넣겠다고 했더니 사르르 기던데요. 죽은 아비 명예를 지키겠답시고 가짜 불륜 자백서에 지장까지 찍었어요. 그녀는 이제 꿈에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지켜주려던 아이가 제 가슴에 칼을 꽂았다는 걸요. 두 여자의 공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이 집을 나간 후에도 그들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생계를 위해 작은 식당부터 편의점, 심지어 공사장의 청소부일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을 들이는 곳마다 박혜리가 보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사진을 뿌리며 사장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재벌가에서 돈 빼돌리고 불륜 저지르다 쫓겨난 유명한 꽃뱀입니다. 이런 여자 쓰다가 가게 망하고 싶으세요? 가는 곳마다 침뱉음을 당하고 일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기를 수십 번. 서연의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졌고 눈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서연이 누워 잠들단 한 평의 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서연이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매장시켰으니까요. 혜리의 호언장담처럼 서연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연은 거친 물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복수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을 남편 태준의 뒷모습, 그리고 병원 침대 위에서 자신을 보며 희망을 찾던 소년 민준의 눈망울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라 해도 내가 살아있어야 그들의 비밀도 살아있는 것이다. 서연은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청운사였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암자에 도착한 서연은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피딱지가 앉은 맨발,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위를 내밀었습니다. 서걱 마이너스 서걱 마이너스. 한때 태준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쓰다듬던 서연의 긴 머리카락이 차가운 법당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잘려나갈 때마다 서연은 속세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삭발 모습을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서연은 없습니다. 오직 수행자 묘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7년. 서연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거친 걸레질을 하며 손가락이 굽어가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회색 승복을 입고 진수성찬 대신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지키고 세상을 견뎌내는 그녀만의 고결하고도 비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 한태준. 그는 7년 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랐고 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은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는 항상 차가운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맨발로 걷는 서연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번이나 응급실행입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쉬십시오. 비서실장의 간곡한 권유에 태주는 마지못해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을 오르며 태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이토록 가슴이 시리고 공허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이끼 낀 돌담이 정겨운 작은 암자 청운사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 산사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마당을 지나 법당으로 향하던 태준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어 섰습니다. 법당 앞 툇마루에서 한 비구니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덧댄 회색 승복, 삭발한 머리 위로 비치는 푸르스름한 두피, 거칠어진 손마디로 바닥을 닦아내는 그 간절한 뒷모습에서 태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가녀린 어깨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비구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깊게 팬 눈가.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7년 전 태준이 사랑했던 그 맑은 빛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여기 있어? 태준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혜리는 서연이 훔친 폐물을 팔아 미국으로 건너가 그 젊은 놈과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깊은 산골에서 낡은 승복을 입고 걸레질이나 하고 있단 말인가? 미국에 있다며, 그놈이랑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그 머리는 뭐고, 이 몰골은 또 뭐냐고. 태주는 조롱 섞인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분노라기보다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데서 오는 공포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던 지난 7년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없는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합장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당신이 아는 서연은 없습니다. 수행자 묘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라고? 내 돈 훔쳐서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성녀인 척 수행을 해?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불륜이 머리카락 민다고 지워질 것 같아? 태준의 독설이 산사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눌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바닥에 무릎을 붙이고 걸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준만이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 것 같니?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비통한 탄식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내 삶을 통째로 불태웠던 그 밤을 당신은 영원히 몰라야 하니까. 서연은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승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손목은 뼈가 도드라질 만큼 가냘팠습니다. 태준은 그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고결한 서연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더러운 불륜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서연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태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산사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암자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이는 뜻밖에도 말끔한 수트 차림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7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울던 소년 민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IT 기업의 대표가 된 민준의 눈에는 분노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태준의 발치에 서류 뭉치와 낡은 USB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사모님이 왜 그 머리카락을 다 깎고 이 추운 골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냐고요. 태준이 당황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7년 전 최 여사와 박혜리가 민준을 가둬두고 작성하게 한 가짜 자백서,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협박의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녹취록 파일에서는 최 여사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취 내용 그년 하나만 불륜녀로 만들면 돼. 그러면 내 아들도 살고 우리 대성도 산다. 너만 입 닥치면 내 아버지 사고는 묻어주마. 태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덮어주는 대가로 불륜녀라는 낙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회장님이 살인 기업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당신이 쌓아온 그 가짜 성이 무너질까봐. 사모님은 당신을 살리려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라고요. 회장님은 바보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라고요. 태준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퍼부었던 독설들, 소금 세례를 맞으며 맨발로 쫓겨나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마들은 더욱 발악했습니다. 태준이 진실을 알았다는 소식을 접한 최 여사와 박혜리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년이 태준이를 홀린 게 분명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랑 짜고 연극을 해? 박혜리는 돈을 풀어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벌 회장을 홀린 비구니의 실체,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가짜 수행자. 인터넷에는 서연의 과거 편집된 영상들이 다시 도배되었고 소문을 들은 찌라시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떼거리로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스님, 강 회장이랑 여기서 무슨 짓 하셨습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돈 받고 불륜 자백 번복하기로 한 거 맞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고요하던 암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례한들은 신성한 법당 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와 서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서연은 그 수치스러운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눈을 감은 채 합장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 여사는 용역업체 사람들을 사주해 암자 입구에 포클레인을 세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며 당장 철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연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짓밟아 그녀를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태주는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복판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견디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7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결한 침묵이 태준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았습니다. 다 비켜. 다 나가라고. 태준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기자들의 카메라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디찬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대성 법무팀 전원 소집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니 최 여사와 박혜리가 가진 모든 지분과 계좌를 지금 이 순간부로 동결시킨다.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줄의 기사도 그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 이제 내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차례니까. 분노로 이글거리는 태준의 눈이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악마들의 잔치는 이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암자 마당 한복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전 아내를 맨발로 내쫓았던 그 아스팔트 길보다 지금 마당의 흙바닥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 자신이 정이라고 믿었던 7년의 증오가 사실은 아내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키운 독버섯이었음을 깨달은 태주는 자신의 손등을 물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증오했던 여자는 천사였고 자신이 효도했던 어머니는 악마였으며 자신이 사랑한다 믿었던 명예는 아내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길로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자비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 여사님, 당신은 아들의 가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아들의 영혼을 죽인 겁니다. 태주는 즉시 그룹 법무팀을 동원해 최 여사가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와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혜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운영하는 기업의 하청 비리와 세금, 탈루 증거를 언론에 터뜨려 순식간에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가 앞 수갑을 찬 최 여사가 검찰 차량으로 끌려가며 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태준아, 이 미친놈아, 내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데 다 너 잘되라고 우리 집안 지키려고 그년 하나 내쫓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최 여사의 비명 섞인 고함에도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위에서라는 말이 서연이를 죽였고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생은 차디찬 감방 바닥에서 당신이 뿌린 소금의 맛이
얼마나 짠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악인들의 몰락은 처절했습니다. 최 여사는 감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조차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박혜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치다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산사는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습니다. 기자들도 유튜버들도 탐욕의 눈먼 용역들도 태준의 서슬 퍼런 명령 아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마당에 남은 것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한 남자와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회색 승복의 비구니뿐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양복을 벗어 던지고 가장 검소한 옷차림으로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걸레질하던 법당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나를 봐줘.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거친 승복 자락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부귀영화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가치 없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그들이 지은 죄 다 돌려줬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나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줘. 내가 평생 내 발바닥 아래 흙이 되어 살게. 태주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태준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삭발한 머리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태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의 부드러운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수행자의 단단함이 서린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내가 살던 그 방, 내가 좋아하던 정원의 꽃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평생 너의 발등을 닦으며 속죄할게. 내가 받은 그 소금 세례, 내가 온몸으로 다 씻어내 줄게. 그러니까 제발. 태준의 애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서연을 다시 화려한 저택으로 데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태준의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삭발한 그녀의 얼굴 위로 산사의 정갈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여자의 안색은 간대없고 그곳에는 모든 풍파를 이겨낸 바다와 같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 용서할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겪는 동안 저 또한 이곳에서 제 안의 미움과 집착이라는 지옥을 꺼뜨렸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원망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지켰다는 그 마음 하나로 7년을 견뎠고 이제는 그 마음마저 비워냈습니다. 서연아, 이제 당신도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속죄하는 것이 당신의 평화라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저는 이미 이곳의 맑은 공기와 새벽 종소리에 길들여졌습니다. 비단 옷보다 이 거친 승복이 제게는 더 가볍고 편안합니다. 서연은 끝내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이서연은 7년 전 그 밤에 이미 죽었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는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 고결한 영혼이라는 것을요. 억지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은 그녀의 평화를 다시 짓밟는 일임을 태주는 아프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태주는 서울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화려한 사교계의 명성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는 암자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작은 목조가옥을 지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태준은 직접 도정한 쌀 한 포대를 등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서연이 먹을 신선한 채소와 겨울을 날 땔감을 암자대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가져온 물건들을 공양으로 받았고 태주는 그녀가 법당 마당을 쓰는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태주는 암자 마당에 쌓인 눈을 묵묵히 쓸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서연의 맑은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7년 전에는 같은 이불 아래 누워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로소 영혼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요. 태주는 이제 서연의 남편이 아닌 그녀의 평화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가시밭길을 꽃길로 바꾸어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발밑에 유리 조각이 떨어지지 않게 치워주는 살. 그것이 태준이 선택한 마지막 사랑이자 고결한 참회였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소설의 막을 내립니다. 비단 옷을 입은 악마들은 사라졌고 가시밭길을 걷던 천사는 이제 산사의 달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을 평생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하얀 눈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